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국세, 지방세 해가지고 세목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구나. 그 정도 이제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세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략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의 세금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자가 아닌 경우, 뭐 회사를 다닌다. 그런 경우에 세금과 관련돼서 굳이 어떤 뭐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세금은 내고 있지만 그걸 대신 이제 회사에서 대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약간 동떨어져 있죠. 근데 사업자는 세금이라는 게 아주 민감하죠. 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안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재산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재산 그런 것들이 압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또 사업과 관련된 어떤 내용 사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의 어떤 정리라든가 또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죠.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분 이제 홈택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세청에 가면 본인이 실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라는 어떤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뭐 수익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금 신고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세금 신고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모르고 내가 잘 몰라서 세금을 뭐 과수하게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신고라는 건 이게 금액이 적지 않는 한 대부분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고 세무 대리인이 전문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세금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들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개인이라든가 법인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겠죠. 개인은 내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법인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법인의 대표 이사라든가 또는 법인의 100%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법인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고 그 법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와 이제 개인이 하는 그 사업과 법인이 하는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개인과 법인이 좀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쭉 이제 내용들을 좀 써놨는데 뭐 각각 세금마다 신고해야 되는 내용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 이제 세무대리인이죠. 그래서 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유형에 따라서는 과세 유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과세할 거냐 그런 건데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게 이제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할 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 이는 이제 창업자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그럼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자, 이게 이제 보면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절차 없이 법인 설립 절차가 조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이 자기가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복잡해요. 법인이라는 건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관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개인이 잘 모르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통 이제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가가지고 법무사한테 대부분 이제 맡겨요. 그래서 법인 등기와 관련된 정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맡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절차 없이 사업자 본인이 직접 그 세무서에 찾아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안내를 해줘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은 훨씬 편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에 비해서 입출금이 자유롭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법인은 그 돈을 빼갈 때 내가 만약에 그 법인의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돈을 빼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뭐 정관 규정이라든가 그 규정 안에서만 돈을 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즉 법인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가져간다면 그 법인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돈 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은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개인 자체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체 안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돈을 빼가거나 또는 돈을 넣거나 그런 것들이 자유롭다. 그래서 입출급 측면에서 보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첫 번째로 제일 고려해야 되는 것, 즉 내가 법인으로 사업을 할까 아니면 개인으로 사업을 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돈을 내가 이 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빼가는 방식. 즉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내가 마음대로 빼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이 나요. 근데 만약에 법인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져요. 이게 사실은 법적인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에 비해서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게 개인 사업자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죠. 가서 내가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커지면 이제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은데 왜 법인으로 넘어가느냐? 세율, 즉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측면에서 보면 법인 사업자가 좀 유리해요. 세율은 개인 사업자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세금 부담이 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법인 사업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죠.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 법인의 종업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건 부가세법상의 이제 구분인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 즉 일반적으로 소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100원짜리 밥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110원을 냈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100원에 대한 10원이 뭐냐?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다가 사업자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납세자가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는 물건이 과세 대상,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그런 물건이라면 이 물건을 팔 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뭐 생각을 해봅시다.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김밥 천국 가지고 밥을 먹을 때 뭐 5,000원짜리 뭐 김치볶음밥을 먹는다. 그러면 가격표에 5,000원이라고 써있지 5,500원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500원을 더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해당 사업을 하는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보면 큰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밥을 먹고 카드를 이제 긁잖아요. 그러면 카드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급가액 뭐 10,000원이면 10,000원. 그다음에 그 밑에 VAT 또는 부가세세 해가지고 뭐 1,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보통 이제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가세를 따로 받는데 소규모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하게 되면 5,000원짜리 파는데 500원을 더 받으면 5,500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따로 구분해가지고 받는다는 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물건 가격을 책정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업자 구분을 할 때 과세사업자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그러한 물건을 파는 사업자고, 그럼 면세사업자는 뭐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그러한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 때문에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쌀을 사잖아요. 그러면 쌀이 만약에 10,000원짜리면 10,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쌀을 파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는 또 구분이 되는데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사업자 안에도 일반 과세사업자가 있고 간이 과세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구분은 뭐냐?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따져요. 그래서 간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일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간이하고 일반으로 나누는 실익이 뭐냐? 도대체 왜 이걸 나누냐? 간이로 이제 사업자를 냈을 때는 그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납부라든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간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신고라든가 납부와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거기와 관련된 그 신고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맡기면 뭐가 나올까요? 수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된 신고 내용을 단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걸 이제 그 조세 협력비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맡긴다.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한테 부담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비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이과세자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나눠서 그 소규모 사업자와 관련된 그 신고 내용은 좀 단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할 때, 이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신고하거든요. 그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그 요번에 뭐 이 정도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면 민원실에서 안내를 해줘요. 그럼 그 민원실에 안내해준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이과세예요. 그다음에 일반 과세는 당연히 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거기에 따른 그 증빙 같은 것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 10%를 적용받는다면 간이과세는 5%에서 30%의 업종별 부과율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진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이과세자가 그러면 세금을 물론 많이 내진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일단 규모가 일단 작고요. 근데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세사업자와 일반 과세, 간이과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이제 음식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음식점을 하는데 물건을 팔아요. 근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만약에 40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 40원짜리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팔았을 때 그 판매가가 만약에 1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60원이 남는 거죠. 이제 이익이 되겠죠. 그럼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판 게 얼마, 물건을 산 게 얼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익 얼마.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론 세금은 여기에 이제 6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데,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 10%를 납부하는 거, 여기에 10%를 공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100원에 10%면 10원이 납부. 그걸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0원짜리를 내가 사왔잖아요. 그러면 사올 때 40원에 플러스 4원만큼을 내가 부담하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 4원이 뭐냐면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원에서 4원을 뺀 6원을 납부세액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데,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상황일 때 음식점이 물건을 팔 때 일반적으로 60%의 이익을 남기더라.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100원 곱하기 60% 여기에다가
1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요. 여기보다는 좀 간단하죠. 왜냐면 여기서는 얼마에 팔았는지 요거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평균적인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얘기하는 요 이익률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남겼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에다가 60%면 60원이 되겠죠. 그 60원에다 10% 곱하겠다 이런 방식. 그 어떻게 보면 둘을 보면 납부되는 금액은 똑같죠. 여기도 6원이고 여기도 6원이 돼요. 그렇지만 이 업종별 부가율이란 게 평균적인 업종별 부가율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남는 즉 비율보다는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간이과세 방식이 조금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율 자체가 낮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간이과세도 10%예요, 10%.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죠. 평균적인 이익률을 따져보고 그 이익률에 해당하는 것에 10% 매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간이과세자의 어떤 납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건지 뭐냐면 간이과세로 처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낼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으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실은. 간이과세로 하게 되면 일단 신고 방식이 간편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을 시작하면 장사가 잘 안 되겠죠, 당연히. 물건 사는 게 파는 것보단 더 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물건 사올 때 물건을 내가 누군가한테 사오게 되면 나도 부가세를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올 때 그 내가 부담한 그 물건 가격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그 부분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간이과세자가 꼭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보다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를 보통 세무사들이나 또는 회사들이 이제 그 거래처에 보통 이제 조언을 해요. 그러면 첫 해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첫 해에는 장사가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물건 사온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환급을 받는 세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간이과세, 일반 과세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이 간이과세의 장점은 매출액이 이 정도만 세금을 즉 일반적으로 낮다 그랬죠, 세금이. 그래서 간편하다 이런 것이고, 일반 과세자는 2번에 걸쳐 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간이과세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편의가 좀 있죠. 예. 근데 불이익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부세액이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낮아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물건 사온 게 더 많잖아요. 물건을 이번에 100원어치를 팔고 물건을 200원어치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물건 사온 것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첫 해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나오는 경우보다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를 신고하는 것보다 일반 과세를 신고했을 때 오히려 더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그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다음에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을 못한다. 이 세금계산서라는 게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거래를 증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그 물건을 사오는 사람, 즉 나는 판매자가 되고 상대방은 그 매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자가 되므로 매입과 관련된 어떤 거래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거래 증빙으로서 법적 증빙이에요, 이게 세금계산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어떤 거래처와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이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과세를 일부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원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이과세자의 어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발행할 수 없어서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업자들 간의 거래를 꺼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산 것에 대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부담한 그 세금 있잖아요. 그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한테서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 입장에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와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를 많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창업한 사장님한테는 보통 일반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그런 이제 간이과세라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이게 간이과세가 내가 그냥 세무서 가서 난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게요. 그러면 보통은 되는데 업종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자체가 안 돼요. 예.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간이과세 요건이에요. 이 매출액이 4,800만 원. 즉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 매출액이 4,800이라고 생각해 보면 남는 게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매출액이 4,800이다. 물건 팔아 가지고 4,8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서 만들어야 되는 원재료 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인건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게에 대한 임차료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보면 4,8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남는 돈은 10%에서 20% 사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를 생각해 볼까요? 1년에 10%, 4,800만 원에 10%가 남는다. 480이에요. 그럼 480이면 한 달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소규모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간이과세자의 사업자의 규모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배제업종.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간이과세를 하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은 이렇게 규모 자체가 아예 작지가 않은 그런 업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광업이라든가 광업, 제조업은 뭐예요? 물건 만드는 애들이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그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조업이 1년에 4,800만 원어치 만들려고 제조를 한다. 제조 그만둬야죠, 그러면.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도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직. 전문직은 당연히 안 돼요. 예. 연도 간이과세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가 있고, 부동산 임대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는 땅을 사다가 팔고 건물을 사다가 팔고 하는 애들. 그러면 싸게 땅을 사다가 팔고 싸게 건물을 사다가 파는 애들이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그 돈이 기본적으로 한 몇 억은 되지 않을까요? 땅을 뭐 몇 천만 원짜리 산다. 또는 건물을 몇 천만 원짜리 산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근데 임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임대는 내가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노후에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뭐냐면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사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내가 퇴직을 하면 월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대업이죠. 근데 월세 받는 분들이 보통 보면 상가 하나 해가지고 월세,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해서 월세를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 하나 가지고 있다면 조그만 거만 10평짜리 또는 뭐 열 몇 평짜리 그럼 한 달에 월세 50만 원 받는다. 50만 원이면 1년에 봐야 얼마? 5천만 원. 그렇죠? 얼마 되지 않죠. 이게 이제 그래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 같은 간이과세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지역이라든가 업종, 지역이라든가 규모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얘는 안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요. 얘는. 그래서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과세 유용자수, 술집 얘기하는 거죠, 술집. 여기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테이블 단가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술을 먹거나 밥을 먹을 때 테이블 단가가 높은 그런 그 음식점이 있어요. 고깃집, 술집 이런 것들이, 그죠? 한 테이블 딱 자리 잡고 먹으면 보통 3, 4만 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밥집에서 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규모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가 된다. 즉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시세와 관련된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일정한 경우는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의무 사항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신경을 거의 안 쓰죠. 면세사업자 대표적인 얘기가 학원이에요, 학원. 여러분들 이제 학원 좀 지나다 보면 학원들 많이 있죠. 그런 학원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사업자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거라는데 이거는 그 부가가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소득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는 1년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을 신고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어떤 신고를 같이 하냐면 매출 신고를 해요. 매출. 그러니까 요번에 6개월 동안 얼마를 팔았다. 뭐 이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매출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과세, 즉 그 세무서라든가 국가의 징수라는 어떤 그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매출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뒀냐면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니네들 매출을 한 번씩 알려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업장 현황 신고예요. 이런 의무가 하나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학원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에 의해서, 구분이 좀 되는데, 복식부기와 그러면 간편장부가 도대체 뭐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부가, 그 뭐죠? 가계부 있죠, 가계부. 요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계부는 그냥 내가 입출금 써놓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 나가고 이런 것도 써놓은 건 이제 가계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의 장부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가 있는데 복식부기 이거 이제 우리가 회계학 쪽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능해요. 이 복식부기라는 건 회계 처리, 즉 회계와 관련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장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장부를 만들었을 때 그걸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이것보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가 그전에는 대차대조표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차대조표 하면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걸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러한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일정한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그 장부에 구분된 금액들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그 장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 때 보다 쉽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거를 개인이 만들 수 있느냐?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복식부기를 만들려면 개인이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간편장부는 뭐냐? 간편장부는 이거 없이 이렇게 가계부처럼 수익과 지출을 써놓으면 그걸 장부로 보는 게 간편장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는 규모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규모가 좀 크면 이런 장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개인 사업자가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경비로 충당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식부기를 하려면 맡겨야 된다 그랬죠. 맡기려면 돈이 들잖아요. 소규모 사업자한테 야 니네 돈 들여서 수수료 들여가지고 장부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조금 거기에 대한 의무를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서 기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록된 사항들은 5년간 보관을 해줘야 돼요. 물론 보관한 이 내용들, 즉 증빙이라든가 그런 것들, 증빙을 왜 보관하라고 할까요? 이걸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만약에 요번에 10원이 남았다. 그럼 10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100원을 남기더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할 때 필요하겠죠. 그러한 그 자료가 뭐냐면 5년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년에 대한 그 기록 비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증빙 서류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을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주위에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세무조사를 맡고 한번 이게 휘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전과 좀 다르게 예전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자기가 버는 수익에 비해서 많이 비교적 많이 안 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역으로 본다면. 왜냐면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밥을 먹고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밥값을 이제 지불을 하겠죠. 지불할 때 주머니에 있던 5,000원짜리 현금을 줘요. 그러면 그 밥을 파시는 음식점의 사장님은 그 5,000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5,000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밥값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느냐 이거죠.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거기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5,000원 받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매출 누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건판 수익 금액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덜 내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안 들고 다녀요. 현금을 카드를 다 들고 다니니까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카드 회사에 조회만 해오면 그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긁혔다는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늘어났다는 게 세금의 세율이 올라가거나 또는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전에는 많이 빼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빼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사업자들은 물론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뭐 한 4, 5년,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 사업자들이 계속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징수와 관련된 내용들, 징수와 관련된 절차 또는 징수와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좀 투명화되고 전산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들,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거를 세금 부담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 얘기가 뭐 무조건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진짜로 세금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아요. 과거 지금 한 4, 5년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자의 어떤 세금 부담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뭐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뭐 일정한 금액 이상 이렇게 일하는데 그 수익 기준 판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업종에 따라서 뭐 어업이라든 광업, 뭐 부동산업 이런 것일 때는 전년도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라. 그다음에 그 이하일 때는 간편장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뭐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 그때는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수익 금액 1억 5천, 수익 금액 1억 5천이라는 얘기는 남는 돈 1억 5천이 아니라 물건 팔았을 때 매출액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뭐냐면 요번에 1년 동안 물건 판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판 금액이 1억 5천이면 그 안에는 원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대부분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주고 맡기게 돼 있죠. 장부 같은 걸 작성해 주도록.
세금에 따른 가산세가 꽤 부담이 커요. 뭐 20% 또는 40%까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100원인데 그 100원에 대해서 물론 기장을 하지, 즉 그 장부를 만들지 않았을 때 20%의 가산세가 있지만 뭐 다른 경우에 뭐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될 금액을 안 했더라. 뭐 이랬을 때는 40%까지도 세금이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 낼 걸 140원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너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사업자가 이제 맞닥뜨리는 세금의 종류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건 소득세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둘 다 개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1년에 2번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요. 결국 1년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게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얘도 이제 부가가치세. 물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 그 과세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면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세와 관련된 사항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인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는데 법인은 4번을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법인세 1년에 한 번 이렇게. 세금 신고 관련된 사항들이 좀 복잡하죠. 이런 것들 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밀가루를 내가 사다가 밀가루를 사서 그걸로 빵을 만든다. 그럼 밀가루를 100원어치를 사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을 300원에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밀가루가 100원짜리 밀가루가 300원이 됐잖아요. 그럼 그 100원짜리 밀가루가 300원이 되는 과정에서 그 200원은 도대체 뭘까요? 그걸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 인건비 아니야? 그죠? 맞아요. 그게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인건비, 뭐 그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는 이제 사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온 것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통해서 가치를 부풀린 거죠. 그 가치를 부풀린 걸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 안에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윤, 마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부가가치세다. 소비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이제 많이 생각이 들죠. 내가 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납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소득세. 소득세는 사업자가 자기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서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되겠죠. 그리고 신고는 이제 5월 30일까지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규모가 좀 클 때 성실 사업자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5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예. 그다음에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이 돈을 벌어들였을 때 그 법인에 대한 세금, 물론 그 법인에 대한 일을 대신해 주는 대표이사 등이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금도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법인의 소득세는 세율의 차이가 있어요. 그 개인 같은 경우는 4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의 세금이니까 거의 뭐 반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세금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대신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어떤 거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뭐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판다거나 또는 뭐 토지를 판다거나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 즉 내가 벌어들인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또는 토지 이런 것들을 팔 때 거기에 대한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팔고 나면 그 판 시점에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또 따로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돼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처분할 때 또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주택이라든가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을 처분할 때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사업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세금이겠죠. 자, 그러나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의 양도가 되는 경우에 법인세 신고에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될까요? 뭐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 취득자가 취득일 60일 내에 해당 과세 물건에 대해서 물론 취득세는 그 보통 이제 등기 이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세 대상으로는 모든 어떠한 물건이든지 취득만 하면 다 취득세를 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얘기하는 거죠. 차량, 그 다음에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은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업권, 광업권이라고 채굴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 다음에 어업권, 회원권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내가 만약에 취득한다면 거기는 취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에서 우리가 이제 간주 취득세라는 게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이제 보는 건 조금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이제 한번 읽어 보시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법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땅이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재산들. 땅이 한 뭐 80% 정도가 있더라. 법인 재산 중에서. 그 외에 이제 한 20%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주가 있어요. 주주. 이 법인의 주주인데 A라는 사람이 이 법인의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 이 A라는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겠죠. 법인의 의사결정을. 결국은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고 그게 지분의 100%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인이 토지를 팔 때 개인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있거든요. 그럼 법인이 토지를 팔 때 뭐 토지를 사거나 또는 토지를 팔 때 그때 뭐냐면 취득세라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법인이 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법인이 이제 대신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주가 사실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이 법인이 사실상 장부상으로는 법인이 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100% 또는 뭐 60%,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가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하는, 즉 주주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법인의 재산인데 그런 경우가 이 간주취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식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법인으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주취득세, 지분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면 밑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그냥 보는 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주취득세 부담, 즉 간주취득세에 대한 의무를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는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50%를 초과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점주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주주가 법인이 어떤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
그 법인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논리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그 법인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법인이라는 건 새로운 인격체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가 취득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간주취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지분이 바뀌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것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B하고 C 같은 경우에 설립을 했을 때 내가 60%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만큼 이제 증가를 했다. 그래서 70%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10%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과세가 된다. 추가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70% 가지고 있다가 60%로 줄었다가 10% 늘어났더라. 그래서 65%가 됐다. 그때는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즉 처음에 70%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올라갔다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지분 비율만큼은. 이렇게 보자는 개념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와 관련된, 재산세는 이제 과세 대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외에 재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여기에 대해서만 재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6월 1일. 즉, 6월 1일 시점에 얘가 가지고 있으면 걔한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 징수하는 걸 재산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군수나 또는 구청장, 시장이 매년 부과하는 과세. 그럼 보통 징수 방식이라는 건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네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얼마야 하고 날라오면 그거 납부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세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러니까 내가 6월 20일 날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오더라. 그 6월 1일 날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의 세금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세금들이고,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있죠. 이거 참고로 한번 기억을 좀 해두세요. 서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돼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제 시세하고 또 그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략 얼마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오겠다. 그 정도는 여기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억은 다 넘어가겠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이 정도 부과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알아봤고, 그 안에 있는 부가시세라든가 또는 소득세 그 내용들은 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하죠. 자, 고생했습니다.